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 의원은 윤리위 재개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틀째 TK 경청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4년의 국정 운영을 예측해보고 최고위원 자진 사퇴와 징계 그리고 일파만파 확산되는 코인 논란 진상조사 등 악재 수습에 나선 여야 내부 상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가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야당과 임차인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세 번째 법안 소위에서도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해 임차인의 채권 매입 방안. 야당은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주장했고 여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간극을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저리로 장기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런 거는 국민적 저항도 있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의 어떤 특례 정도는 포함을 해야 된다. 피해 인정 조건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을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범위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에 더해 임대인의 기망 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 수정안보다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부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기준에서도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야당은 무자본 갭 투자와 근생 빌라도 전세 사기 기준 논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공천 관련 녹취록 등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결국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태 의원 사퇴가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태 의원은 4.3 사건 발언과 공천 관련 녹취록 파문 등으로 논란이 됐고 당 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소명 등을 이유로 심의를 오늘로 연기했는데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위해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태 의원의 사퇴 선언 이후 전주의 윤리위 부위원장이 태 의원의 자진 사퇴가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당 안팎에선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됐는데 이렇게 되면 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잦은 사태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면 최소한 총선 공천 기회는 열릴 수 있어 태 의원이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함께 징계 심의를 받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잦은 사퇴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 의원의 사퇴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 윤리위는 6시부터 윤리위를 다시 열어 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는데 수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북 구미에서 국민보고회를 연대 이어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민생 고통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의 초심을 되새기고 국민과 야당의 구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대대적 쇄신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현안인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시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수박 겉핥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그리고 영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문제를 논의하며 TK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광주, 대구를 이제 묶어서 특정 지역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봤고 말씀하신 달빛 내륙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퇴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의 평산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직접 책을 추천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차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내 통합 등 당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모습으로 현재 어려움들을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변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민심을 듣고 현안을 살피는 등 외연 확장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국회 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를 했는데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특별법 제정안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검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안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금융 지원 등을 해주자는 것이고요. 또 LH가 우선 매수권을 매입한 뒤에 장기 임대안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황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선 지원 후에 구상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제 사기 피해자 빌라를 매입을 먼저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우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매입한 빌라를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하자는 그런 안인 겁니다. 네, 그 야당안에 보면 피해자 지원이란 취지에서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이유 뭔지 궁금한데요. 네, 야당안에 대한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경우인데 이를 이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논리라면 이제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 특례 적용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이제 수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여야 간사의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피해 대상에 대한 이견은 좀 많이 좁혀졌고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야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다음 주를 넘기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음 주 논의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임위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5월 안에는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야가.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당 소식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금 전 그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징계 수위 결정이 될까요? 네, 오늘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엊그제였는데 엊그제 윤리위에서 사실 이날 징계 수위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윤리위가 예상을 뒤엎고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이었는데 이 회의 직후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발언했거든요. 정치적인 해법이다.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를 놓고 두 최고위원에게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치적 해법을 보면 좀 생각을 해보면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하면 일단 이제 논란은 좀 줄어드는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게 돼서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오전 태영호 최고위원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전격 사퇴하는 결단을 했고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태 의원이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굴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없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윤리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그 연기가 되고 나서 태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은 좀 윤리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당원권 정지 1년, 이거 사실상 이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설들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해법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축소해서 내년 총선길을 좀 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두 최고위원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태 의원은 사퇴를 했고 김 최고위원은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일각에서 나왔던 분석대로 예상했던 결과들이 나오면 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총선 출마길은 이제 열리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불명예 퇴진이어서 공천의 문을 다시 한번 넘어야 하는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5.18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 김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에 5.18 발언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제 반드시 매듭은 지을 것 같다. 이제 징계 결정도 오늘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징계 수위는 이제 윤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직전 리포트가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알려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경북 구미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최근 이제 경남 평산마을에 책방을 연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지난 새해 인사차 방문한 데 이어서 이제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또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거든요. 이 대표는 이제 이틀간의 TK 지역 행보를 마무리했는데 이 당내 논란이 있을 때에는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민생으로 돌파한다 이런 기조로 좀 풀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법 리스크 또 당내 갈등 때도 어김없이 이제 민생 현장을 찾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신의 최측근인 김당욱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남을 찾은 건데 윤 대통령의 텃밭인 영남 지역을 찾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또 1년이거든요. 그래서 윤 정부의 실정을 좀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대구 현장 최고위 발언도 보면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이제 강하게 좀 비판한 부분도 있고 또 총리 또 내각에 대한 대대적 쇄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의원 정수 등을 토론할 예정인데 500인을 상대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지난주 토요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단 500명이 다시 한번 KBS 본사와 지역 총국에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의석 확대, 그리고 300명의 의원 정수 변경 여부 등이 의제로 오르는데 지난주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참여단의 전문가 질의 응답 내용도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참여단은 위성정당 출연 방지, 여성, 청년, 장애인 비례대표제 할당제 도입, 비례대표제 존재 이유 등을 질문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500인 회의 의제였던 선거제도 개편 원칙과 목표, 지역구 의원 선거구 크기와 관련해 참여단은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해소와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인 책임성 약화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대선거구제의 효과가 양당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표 방지라든지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장점이고 책임성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장점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장점이냐.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주 토요일 공론화 500인 회의가 끝나고 열리는 폐막식에서 이틀간의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론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게 관련 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도 당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지만 왜곡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선택적 해명과 자료 제출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힐링을 위해 떠나는 웰니스 관광이 여행 트렌드로 부상했지만 국내에서는 시스템 준비가 부족해 세계 관광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연평균 21%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원 근거 등 육성 방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배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노후 PC 교체 사업으로 반납된 불용 PC 1000대를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5곳에 기증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오늘 기증식에서 기증된 PC가 정부와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나눔 확산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 IT 고용협회와 한국IT복지진흥원 등 오늘 불용 PC를 기증받은 단체들은 PC를 재정비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장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출범 40주년을 맞은 국회 정각회 기념식을 찾아 정각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 상생과 공존의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 대립과 갈등을 소통과 화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A학점 대 25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늘 정치권에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셔갖고 곰곰이 고민해봤는데 쉬워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한 정부다. 점수를 치게 되면 저는 A학점을 주겠습니다. 1년이 5년 같았습니다. 1년이 5년 외교, 같았다. 민생, 소통, 인사,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점수를 주자면 25점을 주려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25점을 주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못 줄 것 같아서 25점인데 네, 먼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A학점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년이 마치 5년 같았다면서 외교나 민생이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1주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것이란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없이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선 지난 1년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3D 전광판을 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착시 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 제작이 된 국정 비전 국민공감 영상, 강남과 종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먼저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9.1%, 부정평가가 55.5%를 기록했고요. MBC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6.1%, 부정평가가 59.5%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도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8.5, 부정평가는 57.6%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조사도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4.7%, 부정평가 59.7%로 기록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까요?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여당 강연에 나선 야당 원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유인태 선배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10여 년째 여기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국민 공감은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부처 장관들이 강사로 주로 초빙이 됐었죠. 정부 핵심 정책들을 교환하면서 당정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에 민주당 출신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초대가 된 겁니다. 야권 인사가 초청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된 강연에서 유 전 총장은 어떤 쓴소리를 했을까요? 뭐 저보고 이제 들어와서 오늘 쓴소리를 좀 세게 해달라는데 원래 쓴소리는 그 애정이 있어야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당에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 윤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은 이재명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한 영선끼리 붙었다는 건 우리 국회와 이 정치가 그 굉장히 위기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유 전 총장은 지난 대선을 언급했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인물이 대선에서 경쟁을 했다는 건 정치의 위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에 닥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언급하면서 뼈있는 농담까지 이어가는데요. 이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저게 얼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때 좀 쑤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 쓰고 이제 선수들이 아니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그 어떡하냐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아니 강연 중간중간 쓴소리가 기대보단 안 나온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농담도 나왔다고 하죠. 경청의 자세로 진행된 이번 국민공감의 강연, 정치권의 협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년 전 오늘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던 날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여러 방송사에서 이제 출연 패널 분들이 각자 점수를 서로 다르게 격차도 좀 나기도 하고 매겼었는데 오늘은 한번 전체적인 그 평균보다는 외교 안보, 국내 정치, 민생 이렇게 좀 세 분야로 나눠서 두 분의 평가 점수를 한번 매겨서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박하게 매기시는. 박한 데에서 좀 위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까요? 예, 신경민 의원님. 외교부터 볼까요? 외교의 판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데요. 한미일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은 판을 바꾼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분단 국가에서 파생되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중러의 여지는 거의 말살하다시피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이 한미일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희생하에서 뭘 하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외교에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방향 설정이 좀 이상하게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국내 정치 면에서 점수는 그러면 외교 안보는 몇 점으로? 한 50점 정도밖에는 못 주겠어요.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는 지금 야당의 대표가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건
일응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나 하여튼 야당의 대표가 피의자라는 것도 피고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대화는 했어야 되는데 대화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금방 유인태 사무총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피의자인 거하고 이것은 분리해서 전국의 대화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건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고 네. 뭐 현안 문제는 현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피의자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대표는 대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소통을 안 했던 게 가장 큰 그 감점 요인이군요. 그렇죠. 국내 정치는 그럼 몇 점으로? 그것도 뭐 한 50점 정도밖에는 못 주겠습니다. 50점. 그리고 마지막, 민생 문제는 지금 민생 문제는 거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 수는 없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민생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민생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얘기했던 문제, 환경 문제,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인사조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협박입니다. 더군다나 환경과 원전 문제는 전 세계적 트렌드가 있거든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고 원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느냐라는 것은 네. 지금 세계적인 어젠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젠다입니다. 이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무역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세계적 어젠다를 거스르는 멘트를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50점 정도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전부 다 뭐 50점이고 평균 역시 당연히 50점이 나왔는데 과락 안 주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50점이 뭐 보통 과락 아닌가요? 40점이 과락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 그 항목 외에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얼뜻 떠오르지 않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좀 박하시네. 생각보다도 더 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떤 기조로 말씀하시죠? 우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과 밀착하는 건 좋은데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의문은 제기할 만하죠.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우리도 물론 익숙하지는 않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겁이 났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전 이야기다. 이전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맞게 안보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나라의 방향을 트는 게 맞다.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그러면 이게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으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더 나아가면은 이게 세계사의 방향과 맞느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좀 더 좁히면 이 국내 정치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방향을 취한 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도외시 경시해가지고 무리하게 한 거냐. 네. 아니면 세계사의 방향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조금 더 앞으로 뺀 거냐.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한 거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지나야 돼요. 이 판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수그러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이건 언제 되느냐. 적어도 2026년, 27년 적어도 윤석열 정부 말기쯤 되면 그때 3, 4년 전에 4년 전인 2013년도에 방향 전환을 잘했다. 세계선을 잘 긋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뒤틀리기만 한데 이 평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교 안보는 제가 보면 80점 줘도 무방하다. 이것은 굉장히 볼드한 그러니까 과당하는 결정이에요. 과감한 용기 있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두 번째 말씀하신 뭐 통 큰 결정. 네. 두 번째 국내 정치 분야에서 사실 저도 뭐 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런 관계에서 너무 수직적으로 재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몇 점인가요? 60점 정도 그래도 60점. 예, 줘야 된다고. 야당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라는 돌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지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된 지 2달 만에 야당 대표가 돼서 했던 것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시기였잖아요. 결국은. 네. 뭐 0.7% 차이로 이긴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과의 관계는 약간 별도로 하고 싶고 민생도 지금은 어려운 건 다 온 국민이 알지만 이것은 외생 변수, 우리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전 세계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보면 그나마 버텨내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와 민생도 한 60점 정도는 매길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80점, 국내 정치, 민생은 각각 60점을 주셨습니다. 이제 취임 1주년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없었는데요. 대신 어제 국무회의에서 취임 1년 소회를 밝힌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제 워딩을 잠깐 몇 개 이제 살펴보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다. 그렇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야당을 탓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해라. 불도저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 이런 이제 또 주문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4년이 남았는데 4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예측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두 분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자꾸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단이 됐지만요. 도어 스태핑은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도어 스태핑 자체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저는 좀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도어 스태핑은 절대 언론과의 정상적이고 진지한 접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아무런 기자회견이 없거든요. 1대1 어떤 특정 언론과의 기자회견 정도가 있는 건데요. 그것도 여권의 매우 우호적인 언론들하고만 이렇게 골라가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이니 이런 거보다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일단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 무슨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국무회의를 20분씩 10분, 10몇 분씩 이렇게 중계 방송하는 건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건 거의 담화 수준인데 네.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를 했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관료들의 생존 방식이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었거든요. 그래서 네. 볼펜 들고 적느라고 국무회의부터 시작해서 아무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관료들이 듣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료들이 요새는 말하지 말고 듣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됐습니다. 듣자 생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대통령이 들어야 되고요. 그게 네. 어떤 이슈가 됐든지 그리고 말을 하고 싶으면은 정식으로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왜 쓴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네.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도 이거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쓴소리도 경청을 하고 소통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고 이제 기자회견도 좀처럼 이제 열리지 않는 분위기인데 국무회의를 이제 생중계하는 이런 형식으로 좀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은 귀담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을 못 만나고 결국은 언론 매체를 통한 전달 또 거기에서 이미지 형성이 되는 거니까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역사 고금을 막론하고 미국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다들 노변 정담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자회견도 많았고 싸움을 하지만 다투기도 해요. 사실은 기자를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은
귀담아 들어야 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랄까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방식과 태도 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흔히들 하는 말 우리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평론가들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라는 사족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왜 저렇게밖에 처리 못하느냐, 표현 못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점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정 커뮤니케이션에 그럴까 홍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정책이라도 이것을 다르고 다르고 순서를 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네.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가지고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적극적이처럼 보여지는 게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런 지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남은 사회도 인사 문제가 핵심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요약하면 써본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그래서 능력이 검증되고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만 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네. 새롭게 왜 영역을 넓히려 하지 않는 거지? 안 써본 사람도 한번 과감하게 맡겨보지 이런 생각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랄까 호남을 뭐랄까 신경을 덜 쓴다는 정권 초기에 비해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정치로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당파의 영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심지어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이야기를 호남에 가서 하고 호남민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노력은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빨리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역시 뭐 계속되는 분위기, 따로 또같이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글쎄 지금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제안들이 여야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된 이후에 매주 대통령실하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한테 아마 앵커가 물어봤을 때 잘 안 될 거라고 그랬고요. 또 여당하고 야당 대표들이 새로 인사를 한 적이 있었을 때 네. 그때도 김기현 대표가 아이 뭐 매주 만납시다 그랬는데 한 번 만나고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 그랬는데 지금 벌써 2달 됐는데 안 만났잖아요. 네. 못 만나는 겁니다, 이건.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여야정 협의체 뭐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이런 것 제안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제안은 아마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세를 고쳐 잡는 거. 그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야가 모두 다 지금 말만 다 앞세우고 있는 거지 안 됐고요. 이번에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고 싶으면은 요일 일시 시간 정해놓고 딱 그렇게 봅시다 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다 기어 나오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네, 정치 보고 소통의 정치는 당분간은 좀 요원할 것 같다. 이 부분 좀 간결하게 들어볼까요? 예. 아니, 오늘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보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가서 홍준표 시장 만나고 바로 양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이 지점이 보여주는 거죠. 딱 그 5월 10일 날 그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악재 수습에 몸살을 앓고 있는 여야인데요. 국민의힘부터 이제 들여다보면 오늘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제 조금 전 6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할 상황이 됐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했고 또 정치적 해법을 주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좀 이제 낮춰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재원 의원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뭐 종합해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뭐 최고위원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프리바게인이 물론 법적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프리바게인이 일어나고 있듯이 네. 정치적 프리바게인이 여당 안에서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약하게 해주고 당신 공천을 하는 그 시점에는 풀어놔 줄 테니까 일단은 그만두라는 것을 태 의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태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협상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징계 수위일 텐데 징계 수위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을 텐데 원래는 한 1년 이상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내려가서 사실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것은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공천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프리바게인은 항상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김재원 최고죠. 김재원 최고는 좀 본보기로 세게 받을 것 같고 아마 김재원 최고는 그만두는 것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네. 아마 공천을 가지고 앞에서 흔들어도 절대 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괘씸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징계 수위와 이제 기간이 이제 좀 차별화돼서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용호 최고는 어떻게 되냐면 사퇴 안 하면,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을 사퇴 안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은 필지, 주지의 사실이었고 사퇴하면 그나마 여지가 남는다. 여지가 남는다 하는 것은 한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천을 보장받고 이런 건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체제에서. 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 보장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만 나중에 봅시다. 당신이 사퇴하면 여지를 좀 남겨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김재원 최고는 뭐 중징계로 불가피하게 갈 것 같은데 왜 김재원 최고는 그럼 왜 사퇴 안 할까? 결국은 사퇴해본들 정치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아마 버티기로 갈 텐데 결국은 지금 8일 그제에서 오늘로 미루는 이유도 뭐 김재원 최고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준비할 거다. 나중에 징계받고 나서 징계 결정되고 나서 재심 청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법률가니까 대비해서 시간을 좀 준 것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여부, 징계 수위는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오래지 않아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그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사퇴 수습이 돼 가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더 압박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제 해명과 당의 진상조사 결정에도 오늘 코인이 60억 말고도 26억이 더 있다는 의혹이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나오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김남국 코인 사태, 이 민주당의 돈 봉투보다도 더 좀 위력이 세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는 물론 송영길 돈 봉투 사건이 크죠. 이건 뭐 전당대회를 망가뜨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 파장은 김남국 의원 문제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더블 리스크로 전현직 대표가 관련이 돼서 굉장히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더블 리스크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이게 트리플 리스크로 지금 가게 됐고 마지막 트리플 리스크는 당의 원군이 없습니다. 당의 고참 의원부터 시작해서 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선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이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정치적, 도의적, 뭐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을 해서 이건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의원들이 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지금 어저께 사과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당의 그 조사기구 외부 인사가 참여한 조사기구 요청을 했고 지금 이걸 수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당이 이 대책기구를 빨리 조성을 해서 이걸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 건과 별도로는 이 더블 리스크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리스크를
극복을 해나가는 몸짓을 당이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코인 투자를 이제 본인이 했었고 상당한 수익을 이제 뭐 올렸었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요 사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건지 다시 곁들여서 좀 들어볼까요? 이준석은 야인 생활할 때 했던 거고 지금 김남국 의원은 2021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초에 자 전세 자금을 빼서 그걸로 위믹스에 투자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되고 나 2021년은 2020년에 됐잖아요. 네. 그게 전도가 뭐라 그리고 재산 등록 한번 보세요. 공개한 게 재산 신고한 게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8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1억, 2020년도에 12억, 올해 15억. 그럼 이분이 도대체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를 정도잖아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는 뭐 문제 안 된다고 그래서 넘어갈 수는 있겠어,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바쁜 의정 활동에 매일 이것만 두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은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투자를 했다는데 그 돈은 또 현금으로 남아 있고 이게 뭐지? 그러면 처음에 전세 자금으로 정말 시작했던 거야? 아니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검은 거래가?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현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전 재산의 거의 80~90%를 이렇게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자신 있게 흔히 하는 말로 지르는 데는 투자하는 데는 내부자 정보 없이 이렇게 가능했겠느냐는 또 하나의 대목이 생기는 거죠. 네. 수사에서는 밝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보시오. 82년생 41살. 그 2012년도에 변호사 시험 1기가 된 거예요. 국회를 들어올 때쯤은 변호사 생활 7년 또는 8년 차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전부터 또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니까. 2016년부터. 네.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아갖고 들어왔는지도 신기하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수행 실장도 하고 온라인 담당 팀장도 하면서 뭐 NFT 이름도 처음 들어보면 이런 이재명 펀드 출시하면서 또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제3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한 대목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김남국 의원은 이제 코인 의혹에 대해서만 다뤄도 오늘 이 시간이 뭐 꽉 채우고도 남을 그런 이제 사안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은 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은 윤 정부 출범 1년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이제 그 김재원 위원의 징계 사안 그리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일파만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